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큰 숙제 중 하나인 피크 임금제와 노인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쩐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주제이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을 함께 고민하며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66세 이상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39.8%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들의 평균 빈곤율인 14.2%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배에 가까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파왔습니다. 특히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52.0%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두 분 중 한 분 이상이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의미이며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여성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남성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여성 어르신들이 겪는 이중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들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힘겨운 삶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통계만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OECD에서 사용하는 빈곤율은 중위 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이라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을 아껴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장만하셨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보유하고 계신 경우죠. 이런 분들까지도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의 함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는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빈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단순히 통계 수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더 깊고 복잡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넘어선 진심 어린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피크 임금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피크 임금제, 이름만 들으면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 예를 들어 만 55세나 만 58세 등에 도달하면 임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거나 삭감하는 대신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년 연장형 피크 임금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 55세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제도일까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피크 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임금 삭감입니다. 한창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 그리고 은퇴 후 노후 준비 등으로 지출이 가장 많을 시기에 임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월급 감소는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이는 곧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에 대한 기여 의욕마저 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같은 수준으로 해내는데 오직 나이 때문에 임금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 아닐까요? 고령층 근로자 대부분은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지원, 심지어 부모님 봉양까지 업계에 짊어진 책임이 막중한 시기에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층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삭감된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는 큰 좌절감과 불공정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피크제를 청년 채용과 연결시키는 일부 논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세대의 희생을 통해 다른 세대의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접근 방식은 사회 전체의 화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분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들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첫째,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직무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탄력형 임금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고령 노동자들에게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만약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셋째, 임금 감액률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애초에 임금 감액률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적합한 직무 개발입니다. 임금 피크제 대상자의 풍부한 능력과 오랜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고령 근로자들이 단지 나이든 인력이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그들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의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전히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령 취업자들의 고용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기간제, 용역, 일용근로 등 불안정한 형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도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고령 임금 근로자의 주요 직업군을 보아도 단순 노무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직이나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고와 경험에 제대로 보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르신들이 단지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같은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민간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여율 상향 및 기여기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면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에서 고령화 정도가 특히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노인 부양비 또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면서 남겨진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고령화 상위 지역에서는 산업재해자와 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 어르신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은 인력 유출과 기업 이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당장 내일 아침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모인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단순히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존엄하며 활기 넘치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진심 어린 안부 인사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더 나은 내일을.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꿀팁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